네, 오늘부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통제가 알려지기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제 수출 통제가 시작이 된 이후에 일본의 수출 피해액이 우리보다 예상외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의 아베 총리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런 진단도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당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로 말이 많았던 만큼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월가 투자자들이여 안전벨트를 매라 이런 경고가 나왔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지금 첫날 뉴욕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좀 바로 이제 좀 반전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변동성 장세죠. 네. 눈이 한 달 전서도 말씀드리고 이런 지표가 발표할 때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렇게 주가 흐름이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코스피가 한 40포인트 떨어지니까 곧바로 비관론자들이 1900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이런 쪽에 오히려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증시를 더 불안하게 하는 이런 쪽의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지금 변동성 장세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장 막판에 상승세가 많이 됐거든요. 네. 상승에 제한된 게 아니라 아까 서 팀장께서는 장 막판에 상승폭이 제한됐다 하는데요. 장 막판에 상승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400포인트 정도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그 500포인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나스닥도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좀 정확하게 보죠. 시청자분에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나스닥도 장 막판에 많이 올랐죠. 그런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가 굉장히 이게 주목됐던 사항이죠. 지난 주말에 워낙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7월 달이 시작되니까 사실 7월 달 직전에 2차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 또 일부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의 경제 재봉쇄령 이것이 확산되지 않느냐 문제 그 다음에 경제 피해가 집중됐던 2분기에 경제 성장률과 어떤 이런 것이 이제 7월 말에 발표하고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악화되느냐 이것도 이제 확인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종 지원금들이 이제 7월 말로 소멸되는데 추가 경기 부양책이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대를 이렇게 본다면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이번 주에 조심하라 이런 쪽에 됐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의 3대 지수가 다우지수는 장 막판에 또 나스닥 지수 장 막판에 오르면서 다우지수는 2%에 오르고요. 나스닥은 0%에서 1% 올라서 평균적으로 1%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그 요인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일단은 주 초반에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경기 불안감, 재봉쇄료 경기 불안감 때 사실 일부 제조업이라든가 주택 관련된 요 펜딩이라는 표현을 쓰죠. 미국에서 이제 요 걷어내는 게 주택시장의 수급이 개선되는 측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주택시장에서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쪽에서 변호사 같이 일을 했습니다는 사실 펜딩되는 주택이 팔린다는 것은 주택시장의 수급의 개선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에서 또 하원의 의장도 페레스도 이렇게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모습이 막판에 작용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로 테크놀리지도 지금 장외 시간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결국 기업들 실적이 이번 게 악화될 것을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예상치에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으냐, 서프라이즈, 안 좋으냐 이렇게 쇼크인데요.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리지도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에 오르면서 1%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이든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월가에서는 분위기가 바이든이 당선될 것을 대비해서 투자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렇게 안전벨트를 꽉 매라 이런 시각에서 바이든이 이렇게 우월적 지위에 트럼프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다 보니까 정책 방향에서는 중화적 입장으로 바뀌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당초보다는 바이든이 이렇게 당선된다 하더라도
월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만 않다 하는 것이 꽁매지 마라. 안전벨트를 꽁매라 하는데 꽁매지 마라 하는 이런 완화 심리가 되면서 장마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것을 겨냥하는 투자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분들이랑 얘기하는 거에 반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국내 언론에 전해주는 것은 뉴욕의 어떤 그 언론이든 특파원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특파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는 그분들이 내용이 다르면 전부 현장 분위기가 다른 쪽의 얘기들이 전부 아침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반드시 현장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가의 그 분위기 보면 오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것을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2월 달에 아이오 커커스라든가 그다음에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 5개월 전이었었죠. 이때만 해도 트럼프의 이렇게 당선은 기정사실화됐죠. 왜냐하면 월가의 그 CEO들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내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골프장 내기를 합니다는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밥을 해서 배팅을 하는 지각인데요. 5개월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바이든에 누가 배팅하느냐가 8대2 정도로 됐습니다. 많게는 9대1 정도로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달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거 기류가 변화가 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CEO들이 만났을 때 누구에 배팅하느냐 하는 측면에선 4대6 정도로 트럼프 4, 바이든이 6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5대5다 하는 이런 쪽의 그 언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것도 8대2에서 5대2 정도도 5대5 정도도 굉장히 바이든이 앞서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에 돈을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는 지금 바이든의 기부 금액이 급속히 증가되면서 오히려 월가에서는 이렇게 트럼프보다도 바이든에 들어가는 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더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바이든의 그 대통령의 당선율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왜 바이든이 이렇게 그 월가에서 환영하지 않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친월가 친증시 정책, 친기업 정책인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화당의 기조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왜 바이든이 왜 이렇게 월가의 저상사자 이게 적으로 생각하냐면 바로 재무장관으로 임명될 이 가능성이 높았던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이분 때문인데요. 이분 때문에 사회적이라든가 좌파의 선거 전략이 굉장히 많이 부각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분은 왜 월가에서 저승사자라 할까 하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보유세를 도입한다. 월가에서는 직격탄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민들은 사실 배당을 보고 많이 투자하는데요. 은행 배당을 지급을 반대한다. 은행 주가가 아주 폭락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지난 주말에도 은행 배당을 하지 말아라 하는 각도에서 은행주가 많이 떨어졌던 모습이 됩니다는 아예 배당을 지급하지 말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이런 데 은행주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인세 인상이죠. 미국의 기업들인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35에서 21% 내렸습니다. 이걸 15%까지 내리려고 했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35%까지 올려야 된다.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아주 극단적 발언이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중화적 측면에서 지금은 바이든이 올리더라도 21% 대비해서 한 25 내지는 28% 정도 아주 중화적인 측정에서 이 법인세를 좀 올리자 하는 이 측면에서 많이 중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우리 에리트 PD인 정 PD께서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이 저렇게 그냥 주장하는 시각에 대해서 극악무도하게 얘기하는 시각이 바로 월가에서 환영하지 않는 저승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그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3대 지수는 나스닥 중심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이 나스닥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컨센트레이션, 디카프리아가 아니라 집중화시킨다. 어떤 쪽으로 빵주라든가 마갑종을 집중시키는데 양쪽에 같이 걸려 있는 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이런 게 이제 같이 걸려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보통 첨단
기술 대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요. 이 기술 대기업을 해체시켜야 된다. 그러면 나스닥이 폭락하는 거죠.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든의 집권 당시에 재무장관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렇게 올 경우에는 사실상 뭐냐 바이든을 그만큼 왜곡시켰고 가리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월가에서 환영하지 않았던 분위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재무장관은 사실 이분보다도 페드의 레이트러 같은 이사 같은 이런 사람을 중화적으로 이렇게 모셔 올라갈 그리는 분위기거든요. 그 점에 따라서 장마판에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오늘부로 일본의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 통제가 알려진 지 꼭 1년이 되는데 그동안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년 됐죠. 작년에 아마 7월 이후서부터는 11월 달 지소미아 그 종료 연장 이때까지는 아마 우리 이렇게 시장에서 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이 문제를 거의 장식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통상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환경 문제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될 때는 한국의 바이오업체들이 많이 부각될 것이다 하는 입장도 바로 그런 측면인데요. 어쨌든 이 바이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일본의 수출 통제가 발표 직전에 우리한테 알려졌던 것이 작년 6월 30일입니다.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1차 보복이 됐던 게 7월 4일이었었죠. 이때에서 보면 반도체 소재 3개 소재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출 통제를 하겠다 하는 입장이 발표됐었죠. 근데 이게 한국 측의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정하다 보니까 사실 그 2차 보복이 작년 8일이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한국의 소위 파이터 리스트예요.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한 1180개의 업종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제외시키는 네. 그래서 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근데 사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역과 안보와는 연계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역과 안보와 분리 원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적 관행을 무시하고 이렇게 수출 도상을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보면 지소미아 문제를 다시 말하면 무역과 안보 문제를 이렇게 연결시켰던 문제죠. 이게 작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한일 간의 신랑이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에 중국의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적 역할 이런 것이 이제 결부돼서 작년 11월 달에 지소미아를 우려와 달리 사실 그 관계의 숨통이 터지는 시기에서 조건부를 연장시켜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개선되느냐 하면 사실 핵심적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일본이 핵정 분야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처럼 그 철회 의사를 그걸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지금 G7 문제라든가 아니면 WHO의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사무총장 이렇게 후보 이렇게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결부돼서 다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입장이 지금은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모습 보면 한국의 수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본의 수출 피해액이 엄청나게 크고 그 주도했던 아베가 굉장히 이렇게 그 입장이 이렇게 어렵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보다는 보호주의가 우려된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죠. 이런 측면이 한국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좀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좀 이렇게 포괄적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1년이 지난 일본의 수출 통제의 지금의 양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난해 일본의 수출 통제 이후에 양국의 피해 규모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 규모는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좀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경제 수출 피해는 수출은 배거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 허시만의 저로만 관련 효과 때문에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이 피해까지 산출한다면 굉장히 피해액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는 것이 직접적 피해만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액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첫 달이 항상 중요한데요. 작년에 그 수출 통제가 7월 달이었었는데 첫 달이 결국은 이렇게 이 수출 통제가 가닥이 잡혀지지 않으면 첫 달의 피해액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일본의 그 피해액이 한국의 피해보다 2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23배나. 근데 EU의 상황이 안보와 연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소미아가 조금 연장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핵심적 쟁점 상황에 따라서 양보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수출 통제의 그 부분이 계속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첫 달 이후에 8월 이후에 작년 8월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피해 보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많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 추세가 계속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3월 달에 코로나에 대한 충격 때문에 이 피해액이 완충시켜주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아무튼 그 추세도 코로나 사태에도 지속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월 이후서부터 이렇게 무역 통계가 나오는 5월 달까지 무역 통계를 보면 한국의 대일 수출의 그 피해 수출의 감소액은 마이너스 8%입니다. 8%. 요건 이제 한국의 피해액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렇게 수입, 요거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피해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니까 일본 입장에서 수출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입니다. 요게 작년 8월서부터 5월 달까지 이 피해액을 계산해 보면 대체로 보면 시청자분께서 그 피해액을 아마 대충 아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7월을 포함해서 올해 무역 통계가 이렇게 가능한 오늘이 이제 6월 30일이니까 6월 달 무역 통계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5월 말까지 이렇게 본다면 대체로 7월 달에 이렇게 일본의 피해액이 한국보다 23배 많은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이 되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핵심 소재 품목, 반도체 품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의 피해액이 한국의 반도체 피해액보다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집중적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해서 나중에 주가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오히려 일본이 더 큰 이런 사항이 지난 1년 동안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당시에 이제 아베 정부가 산출했던 어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죠. 예, 완전히 다른 수준이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느닷없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우경화 언론과 그다음에 아베를 반대하는 세력과 팽팽히 맞섰거든요. 그러다 보고 일본도 뭐냐? 일본도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경제 밀접한 관계고 지방에서 뭐 한국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또 한국의 한류용품이라든가 한국의 음식용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일본 사람들도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아베가 이렇게 한국의 수출 통제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찬반이 아주 가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느닷없이 한국의 수출 통제하니까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야죠.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태에서 이 숫자는 1년이 됐습니다는 이 숫자는 기억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베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가 했을 때 한국이 우리 돈으로 45조 원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일본은 단돈 이게 1,700억 원에 그칠 것이다. 단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700억 원.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자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했을 때 270배나 유리하다. 270배나 유리하다. 이것이 뭐냐? 발표 당시부터 의미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첫 출발서부터 너무 일본의 수출 피해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과소 논쟁.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 수출 피해액이 너무 부풀려지 않았냐는 과다 논쟁. 이랬던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본의 아베를 반대하는 언론을 중심해서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도 근거가 뭐냐 하는 측면인데요. 그 근거자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내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 수출 피해액을 과대하게 조작한 것이 나중에 뭐냐? 나중에 사실 그 역풍이 맞을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됐고 특히 이코노미스트, 요 이코노미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잡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국제금융 30년 종사했는데 이 일본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 영국 잡지, 일본 잡지냐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영국의 이하에서 하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주간지로서 이렇게 신뢰가 높습니다는 일본이 이것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잡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본의 잡지에서도 일본이 저기 보겠습니다. 1년 전에 Japan Self-Harm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해 사건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1년 동안 한국의 수출 피해액이 일본보다 23배나 작은, 다시 말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피해액이 23배나 많은 상태에서 당시에 수출 통제를 할 때는 45조 1,700억, 270배나 일본이 유리하다 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것이 아베 입장에서 저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의 자해 사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자충수 자해 사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일본 내에서도 과연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에 특정된 1년을 맞은 과정에서 일본에 반대하는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세미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나라의 국가 통수권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개인적 감정을 다스리는 문제, 공공선보다도 개인적 감정을 다스리는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세미나의 중점적인 쟁점 사항이 떠오르고 또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마 많은 1년 동안에 시사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일본의 아베 총리가 당혹스러워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피해가 역전되느냐 하면 1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수출을 통제하는 겁니다. 수출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수출업체들은 다이렉트리 수출 통제에서 경제 피해액이 되는 거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과 2차 세계전 폐위에서 수출 주도해 이렇게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전략을 취하는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수출 통제가 되면 일본은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연관 효과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싸우면 때리는 사람이 더 불안한 겁니다. 맞는 사람은 뭐냐? 아프지만 맞는 사람은 그래도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냐? 반응하기에 따라서는 그래도 마음 편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해야 합니다. 때리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냐?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한국의 외신의 한국 담당자로 돼서 한국 사람들은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한 3주면 끝난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우습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국민들은 노 재팬 운동을 아직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성공했던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뭐냐? 결국 철수하는 사례. 노였다라든가 이런 데서도 거의 낮에 철수하는 사례. 이런 것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일본의 피해액이 굉장히 증가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일본의 수출 통제에 맞는 한국 입장에서는 싸움할 때 맞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는 거죠. 재고 부분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중에선 한국의 국산을 재고하는 과정에서 이때 당시에 브라가스에 해당되는 LG의 화학이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국산화 운동에 아주 자체적인 이렇게 LG화학이라든가 삼성전자 자체적인 국산화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1차 밴드, 2차 밴드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국산화율을 높여라 하는 지원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까지 주면서 국산화율에 성공했죠. 그래서 대단히 지금은 한국의 반도체가 뒤늦게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오히려 일본에 이게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했던 관련돼 있는 일본 기업보다도 오히려 뒤늦게 이렇게 국산화되는 상태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뒤늦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 2차 밴드화는 동진 세미컴이라든가 서울브레인 홀딩스 같은 이런 그 액화가스와 관련된 반도체 소재에서 가장 중심이 했던 게 액화가스 문제지 않습니까? 이 동진 세미컴 보면 지금 뭐냐 지난 1년 동안 50위주인데요. 지금 보면 117% 올랐습니다.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서울브레인 주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브레인 주가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즉 62.8%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싸움을 하면 때리면 더 불리하다. 받는 사람은 뭐냐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여유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이 그대로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본 내부에서는 또 아베 정부가 산출했던 이런 수출 통제 관련 결과가 조작 논란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조작이죠 엄격하게.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평가는 아마 최고 통수권자 입에서 글로벌 역사상 가장 희대의 사기 사건, 희대의 거짓말 사건, 뭐 사기 사건이나 거짓말 사건이 동일하죠. 이게 바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피해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이건 저도 국제금융 30년 종사합니다는 이렇게 피해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내가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저 일본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일본의 아베 7중고 문제와 함께 사실 그 대한수출대 통제 반대하는 이런 세력을 처음서부터 그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는 이런 용어까지 되면서 아베 희대의 거짓말 사건이다 하는 이런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한 나라의 통수권자 입에서 이렇게 피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통수권자는 가장 중요한 게 국제사회에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신뢰가 유지해야 되거든요. 신뢰가 유지됩니다. 근데 270배나 일본이 유리하다는 하는 것이 23배나 오히려 불리하게 나왔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식으로 거론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베뿐만 아니라 아베가 속하는 집권 등도 지지율이 급락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아베 지지율이 30%대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베 지지율이 낮으면 보통 하반기에 시작되는 7월 달에 중요한 해산해서 총선을 통해서 이걸 다시 돌파했던 것이 아베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3차례 정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는 분위기니까 자 아베가 꽁수가 어떤 쪽으로 나오느냐 이런 과정에서 아베 지지율이 지금 연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정 운영 능력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한 30%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스 아베 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뭐냐 제2, 제3의 산물 인물들이 지금 부각되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물 조명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7월 달이 지나면서 월가를 중심해서 7월 위기설이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빠르게 7월 위기설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뭐냐 일본 국민들이 7월 위기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태가 자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이 국정 지지도가 아베 총리가 30% 밑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의 산적한 일본 내부의 문제,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주변 국가의 문제에서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지 모르는 미국 문제, 그리고 지금 동북아에서 김정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악의 상황인 상태에서 일본도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ICBM 발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생존권 문제 해서 가장 일본 입장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인 일본의 수상의 역할이 가장 크게 이렇게 중요시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1년이 맞는 한국에 대한 수출적인 1년이 맞는 상태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분이 통쾌해야 되느냐 아니면 애처롭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대국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 우리가 싸움에서 보면 때린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베풀어줘야 되는 시각 이게 대국적 관점이거든요. 똑같이 통쾌하다 하면 똑같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적 넓게 지금까지 노 재팬 운동 3주 만에 그치고 보는 노 재팬 운동이 일본 사람들이 얘기했는데요. 그것까지 안아주는 이런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방역 선진국과 함께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은 항상 국익적 관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극악의 감정적인 문제를 덮고 땄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도 국제 속에 한국을 이제 보는 이런 시각이 좀 우리 국민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제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 가장 관심이 되는 건 앞으로의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입장일 것 같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는 지금 유치원 교육 문제 이런 문제가 관련해고 북한 문제, 대응 실패 문제, 그다음에 수출 통제 제한 문제, 코로나 대응 미승 문제에서 7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들을 본다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베 입장이라면 뭐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는 저희처럼 능력이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는 사실 내가 아베 총리는 저는 뭐 이렇게 조기하였을 겁니다. 근데 아베가 지금 입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일본은 아베 총리는 그 역대 일본의 수상 중에서도 정치 3세대로서 사실 정책 야망이 큰 전형적인 스트롱맨입니다. 이 스트롱맨 자체도 오랫동안 이거 들어보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자, 3세대 출신이니까 좀 이렇게 지는 게임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위에 자랐으니까
3세대니까 정치 3세대로서. 그리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군수에서 한국의 침략에 대해서 강한 이렇게 3대 선조가 갖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의 수출 통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 3대 전에 그렇게 뭐라 그러나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런 때의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시대의 거짓말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양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와 함께 정치적으로 스테이트맨이라 정치꾼이죠. 한번 아베 보겠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기하야 되는데 국민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이익과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이 정치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리만을 연연하거든요. 칠중고가 당하는 이런 문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베 입이 아니라 아베 마우스를 통해서 그것이 일무상이든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통해서 결국 한국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한국에 대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G7의 의장국이 미국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G7이 회의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는 아무래도 화상회의 정도는 열리겠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G7을 통해서 어떻거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위기 상을 제왕시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아마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한국을 일종의 G7의 플러스 1, 2, 3 국가로 초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G7 국가는 유지하더라도 한국을 러시아라든가 중국처럼 업저버 국가로 초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의미에 있어서는 아마 저도 만약에 G7 의장국의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선 올해 G7이라는 것은 국제경제 현안을 이렇게 어떤 의결권 없이 구성력 없이 서로 격의 없이 공동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의 자리거든요. 구성력 있는 규범의 자리가 아니라 규범을 만드는 자리, 협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G7 의장국 입장에서 지금의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그래도 방역 선진국에서 세계적으로 마스크 차고 사회적 거리 되고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큰 이렇게 코로나의 본보기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하기까지 가장 세계가 갖고 해서 이렇게 더 전부 이렇게 확대해서 쓰는데요. 그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불러들여서 같이 이 문제를 공동 상의하는 것도 뭐가 다릅니까? 근데 사실상 일본 입장에서는 G7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한국에 대해서 강한 배척감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WHO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그렇게 편향적 WTO죠. 세계 무역기구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무력화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왜 무력화될까 하는 측면에서 경제 패권에서 미국과 중국의 제업 문제에서 미중 간 마찰 분위기 양대 국가 하다 보니까 다자 채널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 미국 바꾸냐? 중국은 안 되는 거니까 중간자 입장에 해당되는 한국이 유명히 통상교섭 본부장께서 통상 문제 워낙 전문가입니다. 같이 개인적으로도 한국경제신문의 밀레니엄 포럼에서 같이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얘기 좀 했습니다는 이렇게 했습니다는 굉장히 전문가시거든요. 한국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얘기한다면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뭔가 이럴 땐 유명희 장관 것처럼 통상 분야에 오랫동안 전문적 지식과 시장의 경륜과 그다음에 각조적으로 국제적인 성과에서 신뢰 이런 분들을 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많은 이런 분들을 좀 모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국제적으로 통상 전문가니까 자 미국과 중국에 양분화돼 있다. 그러면 한국 같은 이런 게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WTO의 기능을 좀 재확실시키자 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지금처럼 보호주의라든가 이기주의가 기승 부리고 세계 교육이 위축돼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이런 판에 사실 WTO 기능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세계 입장에서 중요한데요. 이조차도 반대로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나오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이 사실 그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아베 최종 승부수 같은 경우는요. 대체로 보면 트럼프가 대선의 연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트럼프의 그 포주기꼴로 하는 상태에서 막판 돌파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고 월가에서는 이미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대비해서 투자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러나 저러나 남을 믿게 하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마지막 끝까지 하는 것도 잘못돼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구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이익을 전체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베가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1년이 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알려진 지 이제 7월 1일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간의 시간 동안 우리 경제에 미쳐졌던 영향과 또 앞으로의 일본의 스탠스 등 여러 가지 시각에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